기다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일반 생명과학 안어 RC 멘토링 튜터를 맡게 된 생명과학과 18학번 김채림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들어오셨던 분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활한 시작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 들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실 거라 믿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를 지난주와 함께 반복을 해 볼게요. 우선 저희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이렇게 총 9단원이 있고요. 이제 그중에서 저는 이제 3회차에 나눠서 튜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파트로 나눠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0, 21, 24단원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아마 유튜브에 강의 영상 있으니까 돌려보실 수 있는 분은 돌려보시면 된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26, 28, 29 이렇게 가운데 중반부 3단원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3단원은 뭔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랑 관련된 그런 단원들이고요. 26, 28, 29 이렇게 이번 주에 본 다음에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식물에 관련된 3단원 아마 진도 나간 분만도 있고 안 나간 분만도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여기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식물 복습하고 이렇게 시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RC 튜터링 시간에는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었는지 약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같이 훑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압축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후루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 그래서 제가 짧게 준비한 기말 준비 팁을 그냥 대충 설명하자면 이렇고요. 일단 PPT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정도 수준만 알고 있으면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명과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입견에도 그렇게 있듯이 사실 암기가 어느 정도 필요한 과목이에요. 특히 용어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매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용어가 중요한데 그중에 가끔씩 막 색깔 다른 식으로 이제 막 표시된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표시가 된 단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가끔씩 단어씩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업 중에도 뭐지? 하고 조금만 놓쳐도 흐름을 놓칠 만큼 이제 머리를 멍하게 하는 그런 단원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이제 각 단원별로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이 단원에서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그 소단원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제 그에 맞춰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뭐뭐 있고 그다음에 이걸 배웠는데 그에 해당하는 키워드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에 속하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단원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9번만 이제 반복을 하시면 일반 생명과학 안어 기말고사 이제 뚝딱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팁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원래는 뭐 예전 기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뭔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익스플레인 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는 뭔가 빈칸 뚫어놓고 관련된 키워드를 쓴다든지 하는 뭔가 암기형 문제가 조금 추가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와 암기를 좀 더 같이 요하는 공부법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이제 뭔가 키워드 위주의 복습 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풀이를 써야 하는 서술형, 장문식 서술형이 나왔을 때도 이제 떠오르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이제 어울리는 흐름에 이제 풀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키워드 위주의 공부를 일반 생명과학 수준에서는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래서 저희는 26단원부터 차근차근 같이 볼 거예요. 이제 26단원은 써있다시피 뭔가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계 단원이죠. 그래서 큰 흐름을 이렇게 3가지를 저에게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이제 화학 물질을 가지고 신호를 전달할 건데 라는 인트로를 먼저 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내분비계 시스템이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어디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지를 두 번째 파트에서 소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본격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럼 우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화학 물질 통해서 신호 전달이라는 게 이루어지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먼저 볼 건데 이제 보자면 일단 이제 크게 우리 몸에서는 신호 전달을 이제 2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엔도크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분비계에서 뭔가 케미컬을 분비해 가면서 이제 그 케미컬을 저희가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거에 의해서 뭔가 혈류를 타고 뭔가 천천히 그래서 뭔가 이제
화학 신호를 보내는 이러한 방식의 신호 전달 방법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빠르게 휙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전기 신호에 관련된 건 이제 신경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그거는 지금 26단원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뒤에 같이 볼 28단원에서 두 번째도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위 챕터에 있는 이제 케미컬, 호르몬에 의한 내분비 작용을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그림으로 하자면 이렇고요. 저희가 볼 이제 엔도크라인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이제 호르몬의 신호 전달 방법은 이렇습니다. 분비를 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제 내분비라고 해서 엔도크라인 하는 셀이라고 하고 걔네가 이제 소포를 통해서 호르몬을 이제 혈관으로 방출을 합니다. 그럼 피를 타고 호르몬이 널리 퍼질 거예요. 널리 퍼지다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찮게 얘를 인식하는 리셉터, 수용체를 갖고 있는 타겟 셀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네가 이제 혈관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호르몬을 딱 캐치해가지고 내가 인식할 이 신호가 왔다. 그럼 이제 일할 때가 됐군 하면서 이제 얘네가 그에 합당한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호르몬의 역할 작용 방식이고요. 이제 번외편으로 다른 신호 전달 방식, 전기적 신호 전달 방식. 이거는 이제 뉴런과 같은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전기 신호를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서의 특징은 아까 호르몬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세포까지 퍼져나가면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됐다면 신경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런이라고 하는 특수한 셀들끼리 직접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이제 한쪽에서 이제 만약에 정전기도 이제 손이 닿으면 짜릿하잖아요. 전기 신호도 이제 닿아 있는 애들끼리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과 이제 신경의 전기 신호에 의한 이런 전달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볼 부분은 앞에 해당하는 이제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거. 그래서 호르몬에는 이제 종류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물에 녹는 호르몬이 있고 또 기름에 녹는 호르몬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를 이제 각각 배웠죠. 근데 이 두 개가 특성이 달라서 그런지 전달되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건데요. 우선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호르몬이든지 뭔가 얘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한 리셉터가 있어요, 몸에. 그래서 이제 어떤 호르몬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1대1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걔를 이제 알아볼 줄 아는 이제 리셉터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그 리셉터에 의해서 호르몬이 인식이 되고 나면 이런 신호가 왔다라는 걸 이제 세포가 인지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물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서 이 리셉터랑 호르몬이 이제 알아보게 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수용성에 해당하는 이제 와터 솔루블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우선 얘는 기본적으로 물에 녹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저희 세포막은 이제 인지질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의 종류인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성인 애는 이 기름막을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용성 호르몬은 어떻게 리셉터 인식이 되냐? 애초에 얘를 알아보는 리셉터는 그래서 세포 막 이제 표면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호르몬을 알아볼 예정인 그런 리셉터들은 세포막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겉에 있는 자기를 알아보는 마중 나와 있는 그 리셉터에 이제 이 호르몬이 이제 결합을 하면은 이제 그 막에 붙어 있던 리셉터가 걔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세포 내부로 이제 시그널을 이제 전달 릴레이로 전달을 하죠. 그래서 내가 밖에서 얘 지금 만났어 하고 이제 밑으로 이제 신호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분자들끼리 서로서로 이제 릴레이로 전달을 하죠. 이런 신호가 들어왔대. 너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이런 식으로 서로 세포 점점 안쪽까지 이제 분자들이 릴레이로 시그널을 전달을 하는데 이제 이 패스웨이를 저희가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호가 전달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세포 내부에서 이제 리스폰스로 이제 작용이 되죠. 이게 수용성 호르몬의 특징. 이제 안으로 못 뚫고 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이제 리셉터를 만나면 이제 그 리셉터가 내부로 이제 릴레이로 신호를 보낸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종류가 있었죠. 얘는 수용성이고 반대로 지용성 호르몬도 있었죠. 리피드 솔루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죠. 얘는 이제 지질 안 그래도 얘는 기름에 녹을 수 있는 애니까 지방으로 이루어진 우리 세포막을 얘는 뚫을 줄 압니다. 그래서 굳이 앞에 거와 같은 반응을 이제 갖출 필요가 없고 얘는 그냥 자기가 답답하니까 직접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근데 대신 얘네도 얘가 세포에서 그 시그널을 전달해서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도 얘네를 알아볼 수 있는 리셉터를 어쨌든 만나야 되는데
이런 지용성 호르몬을 인식할 줄 아는 리셉터는 어디에 있느냐? 얘네는 세포 막에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네가 직접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리셉터도 이렇게 세포 안에 이렇게 떠다니는 형태로 있어요. 아까 막에 착 붙어서 이제 기다리기만 하던 수용성 호르몬이랑은 이제 다르죠. 지용성 호르몬의 리셉터는 이렇게 세포 안쪽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떠다니다가 이제 지용성 호르몬이 이제 직접 들어오면은 이제 걔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세포 안에서 이 리셉터랑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리셉터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체도 이미 세포를 돌아다닐 줄 아는 애니까 자기가 직접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지용성 호르몬은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셀 내부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리셉터를 만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둘이 만나게 되고, 그 결과 리셉터 프로테인이 이제 세포 안에서 이제 그에 합당한 리스폰스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수용성 호르몬과 지용성 호르몬이 이렇게 작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리셉터를 만나는 위치와 그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여기서 주의 깊게 보고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애초에 그 뭔가 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뭔가 그의 상황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리스폰스가 이제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호르몬이 몸에서 어떻게 시그널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봤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할 호르몬들은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볼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짧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샘물처럼 퐁퐁 나오잖아요. 그래서 엔도크라인 글랜드라고 부를 거예요. 그 예시를 이제 지금부터 볼 건데 아주 짧습니다. 이 한 페이지 안에 우리 몸에 들어있는 이제 내분비 샘들,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들이 이렇게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수업을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이거를 직접 암기를 강조를 하셨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생명과다 보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알고 있긴 하고요. 여러분도 빈칸 뚫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어느 위치에 이게 어떤 내분비 샘이 있고 이제 거기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지 정도를 여러분이 그래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뇌부터 이렇게 피니얼 글랜드, 그리고 하이포달라머스, 뭐 타이로드 글래스, 뭐 피튜이터리 글랜드 이렇게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갑상샘, 뭐 여기 이자에서도 나오고요. 정소난소에서 당연히 나오고요. 그 부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콩팥이에요. 거기서도 나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파란 색깔로 써진 글씨들은 그 내분비 샘 자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밑에 검은 글씨로 이제 각각 위치에서 어떤 애들이 이제 분비가 되는지가 짧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 역할을 다 소개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파트 2도 여기서 끝. 예시로 어떤 내분비 샘이 있고 거기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제 요약이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개 뽑아서 얘네가 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이제 유지를 할 거예요. 그거를 앞단원에서 불렀듯이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성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우리 몸에서 이제 유지돼야 되는 특성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pH라든지 산도라든지 아니면 뭐 체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온이나 뭐 어떤 물질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휙휙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높아졌으면 다시 좀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좀 너무 낮아져 있다 싶으면 다시 올릴 줄 알아야 되는 약간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들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러한 항상 유지돼야 되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느냐 예시를 보자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자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의 이제 협동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자, 판크레아스는요. 이제 여러 가지 애들이 분비가 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저희 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가 분비하는 두 가지 호르몬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제 둘 다 이자라는 기관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들인데요. 근데 이 둘은 둘 다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냐? 이제 얘네는 이제 포도당을 약간 그러니까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의 농도 저희가 뭐라고 하죠? 저희가 그걸 혈당량이라고 해요. 그 혈당량을 이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둘이 함께 협동을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두 명인데요. 이제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높아졌을 때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낮아졌을 때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번갈아 가면서 너무 낮을 때는 글루카곤이 높여주고 또 너무 높다 하면 인슐린이 다시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둘이 반대 작용을 하지만 이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 이제 혈당량이 결국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둘이 같은 혈당량 조절의 역할을 하는데 하는 일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이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의 관계를 저희가 안타고니스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어느 한쪽이 다른 애의 워킹을 막는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한국어로는 이제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호르몬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를 좀 보자면 예를 들어서 아이고 글씨가 많죠? 이제 떨지 말고 하나씩 읽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밥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앞단원에서 배웠듯이 탄수화물을 꼭꼭 씹어 먹으면 결국에 걔는 위장을 거쳐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걔네가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혈관에 이제 혈액 속에 이제 퍼져나갔단 말이죠. 이제 앞서서 우리가 21단원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은 글루코스가 이제 증가하는데요. 혈당량이 증가를 하면은 이제 정상 범위보다 확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걸 낮춰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자에서 그걸 인식을 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합니다. 왜냐? 인슐린이 높아진 혈당을 다시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슐린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얘가 혈액 속에 뿜어져 나오면 이제 타겟이 되는 셀들한테 붙어서 명령을 합니다. 아, 지금 피에 포도당이 지금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냐? 너네가 좀 몸속으로 좀 갖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밖에 떠돌고 있는 애들 양을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인슐린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슐린의 영향력이 닿은 세포들은 이제 자기들 몸속으로 이제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먹어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는 포도당이 별로 없게. 그러니까 자기들 몸속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라이코겐이라는 형태로 떠돌아다니던 이제 포도당들이 이제 인슐린의 명령에 의해서 셀에 저장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은 이제 감소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이자에 주어지던 지금 혈당량 높아라고 이제 오던 그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역할로 이제 식후에 확 높아졌던 혈당이 이제 정상 수준으로 낮아져서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혈당량을 낮출 때 인슐린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너무 굶었어요. 막 수업 때문에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럼 저희 당 떨어져서 막 비실비실대고 힘이 안 나잖아요. 만약에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피 속에 있는 혈당량이 이제 정상치보다 낮아집니다. 에너지원으로 자꾸 갖다 쓰니까요. 그러면 이자에서 또 그걸 인식을 해요. 막, 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오래 굶어서 혈당량이 낮다. 당이 너무 낮다. 이제 그러면 높여야겠죠.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때는 글루카곤이라는 인슐린이랑 반대작용을 하는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글루카곤이 이제 피 속에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다가 세포들의 이제 또 글루카곤의 영향력이 또 닿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반대로 이제 간에 있는 세포들이 이 글루카곤을 인식하고 아, 지금 혈당량이 낮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애를 쪼개서 피에 풀어둘게. 이런 식으로 아까 글리코젠의 형태로 이제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을 다시 분해해서 포도당의 형태로 이제 세포들이 피 속에 이제 다시 뱉어냅니다. 이제 그러면 낮아져 있던 혈당이 이제 세포들이 저장돼 있던 걸 자꾸 혈액에다 다시 이제 뱉어내니까 다시 높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자도 이제 정상 수준으로 다시 혈당량이 돌아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혈당이 이제 낮아져 있던 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이자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속의 혈당량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우리 몸속은 언제나 이제 삐그덕거리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혈당량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당뇨병인데요. 막 다이어베치라고 이제 어려운 용어로 이제 써 있긴 한데 일단 당뇨라고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이런 이제 혈당량 조절이 깨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를 일단 이거부터 보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인슐린의 작용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혈당량이 너무 높을 때 혈당량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이자에서 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슐린이 이제 혈액에 퍼진 다음에 자기를 인식할 줄 아는 그런 리셉터에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그 리셉터에 이제 인슐린이 딱 붙으면 이제 그 세포에 신호를 유발합니다.
"아 지금 혈당량 높대. 우리가 낮춰야 된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신호가 인식이 돼서 그 세포에 있던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밖에서 들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이 신호를 받고 이제 혈액에 있던 글루코스를 이제 안쪽으로 세포 안으로 계속 들여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인슐린의 작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리셉터, 세포 표면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에 결국 붙어야 이게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가끔씩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일단 몸에서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낮아져야 되는데 높은 상태로 계속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당뇨거든요. 근데 그 당뇨의 유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입 1, 그래서 1 타입 당뇨라고 해 가지고 얘도 이제 인슐린이 없어 가지고 혈당량이 이제 높게 계속 유지가 되는 현상인데, 얘 같은 경우에 원인이 뭐냐? 몸속에 인슐린 자체가 그냥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만들어낼 줄 아는 세포가 이제 죽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인슐린을 만들 줄 아는 애들이 막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막 없어지거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의 문제는 인슐린 자체가 없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이 몸속에서 자꾸 안 만들어지니까 혈당량이 높아져도 이제 막 혈당량을 낮추라는 지시를 할 그 역할을 할 케미컬이 몸속에 없죠. 그래서 혈당량이 높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인슐린이 부족한 게 문제니까 막 주사나 이런 인위적인 방식으로 인슐린을 몸속에 억지로 넣어 주면 결국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보충을 해 주면 그래도 해결은 되거든요. 이게 타입 1에 해당하는 당뇨 유형이고 선천성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적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당뇨의 두 번째 다른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타입 2 당뇨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인슐린은 몸속에 있어요. 몸속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인슐린이 일을 하려면 이제 리셉터에 의해서 읽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타입 2 당뇨의 문제는 인슐린은 있는데 얘가 세포에 아무리 박치기를 해도 읽히질 않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된다. 예를 들어서 밥을 뭐 하도 많이 먹어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인슐린이 계속 둥둥 떠다닌다. 그러면 리셉터들도 처음에는 올 때마다 '어 신호 왔다.' 하고 이제 인식을 하고 '어 또 신호 왔다.' 이러고 인식을 하고 혈당량 계속 낮추고 하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사람도 그렇듯이 리셉터들도 이제 지칩니다. 적응이 되고 '아 뭐 이쯤 되면 그냥 항상 많은 거 아니야? 아 굳이 줄여야 돼?' 또 얘네도 지쳐요.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자극이 빈번하게 자주 많이 오게 되면 리셉터들이 점차 그 신호를 이제 무시하고 점점 시그널에 대해서 얘네가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슐린을 읽고 이제 혈당량을 낮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 자체가 이제 둔해지면서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인슐린이 있지만 이제 세포가 인슐린을 인식하는 능력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너무 적응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있는데도 이제 인슐린에 의해서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리스폰스가 이제 안 나오는 게 타입 2 당뇨의 문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의 문제는 인슐린을 아무리 만들어서 뱉어도 이제 세포들이 이제 글루코스를 흡수를 안 하니까 이제 만드는 세포 딴에는 '어 왜 안 익지? 우리가 덜 만들었나?' 싶어서 얘네는 혹시 모르니까 인슐린을 계속 더 만들어요. 피 속에 인슐린이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이제 신호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막 '어 왜 안 먹지?' 하고 계속 만들고 더 많이 생기니까 더 둔해지고 그럼 더 만들고 또 더 둔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이 타입 2 당뇨는 이제 타입 1에 비해서 쪼끔 더 해결에 좀 답이 없고요. 얘의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리셉터는 있지만 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리셉터의 이제 센서티비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생기는 그런 당뇨다. 그래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예시로 혈당량 조절을 하는데, 또 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타입 1, 2에 해당하는 이제 당뇨병이 소반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예시 이제 뚝딱 본 겁니다. 네. 또 이제 우리 몸에 작용하는 호르몬의 다른 예시. 또 호르몬 중에 또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얘는 이제 얘가 이 단어 여기서 소개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제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동일한 똑같은 케미컬 호르몬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신기하게 이제 어떤 생물 종이냐에 따라서 이제 얘를 주사해 줬을 때 그에 따라 수반되는 반응이 이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되게 유니버셜해 가지고 인간 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을 뭐 돼지 몸에 이제 주사를 해도 이제 거기서 또 호르몬으로 워킹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락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에 관계없이 프로락틴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그 몸속에서 얘의 역할이 좀 달라서 또 그런 독특한 예시로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간 몸속에서의 프로락틴은 뭔가 젖샘, 그래서 젖샘에서의 젖 분비를 뭔가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막 어떤 동물에서는 똑같은 프로락틴인데 뭔가 약간 뭔가 둥지를 만드는 그런 행동을 뭔가 이제 호르몬이 이제 수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뭔가 약간 모성애적인 뭔가 약간 번식과 그 유지를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뭔가 공통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이제 다이렉트하게 수반되는 비헤이비어가 좀 다르죠.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새에서도 프로락틴이 나오는데요. 네, 새에서의 프로락틴은 또 똑같은 프로락틴인데도 이제 지방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하고 또 양서류에서도 프로락틴이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브리딩이라고 하는 번식과 둥지 트이고 뭐 이런 거에 뭔가 약간 그런 행동을 이제 수반하면서 그 동시에 변태라고 해서 양서류들도 막 올챙이에서 개구리 되듯이 몸의 변화를 거치잖아요. 또 이런 활동을 프로락틴 호르몬이 이제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물고기에서도 프로락틴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몸속에 있는 수분, 그 물질의 이제 농도 조절.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예시로 소개하고 있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은 이제 여러 가지 종에 따라서 이제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르몬이 똑같은 호르몬이 여러 종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제 각각의 종에서의 역할은 다를 수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끝도 다른 예시, 마지막 예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예시였던 것 같은데 우리 몸속에는 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나옵니다. 이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얘는 사랑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리는 호르몬이에요. 왜냐면 뭔가 약간 애완동물을 뭐 볼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끼리 껴안는다든지 이런 스킨십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기를 막 품에 안았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감정적인 교류가 있을 때 몸에서 확 나오면서 활성화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속에서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언제냐면 아기를 낳을 때 자궁이 수축해야지 출산을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여성이 이제 막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뭔가 모성애적인 행동을 할 때 이제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으로서 옥시토신이 되게 중요하고요. 밑에 예시로 써 있듯이 그냥 엄마가 아기랑 눈만 맞추고 있어도 약간 뭔가 감정적 교류가 오갈 때 이제 생성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우리 몸속의 어떤 감정적 조절을 역할을 하면서 뭔가 우리 몸의 레귤레이션을 이제 맡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26단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26단원 이제 호르몬과 내분비계에 관련한 단원이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뭔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이제 화학적 신호의 전달 방식의 원리를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케미컬한 방식이 있고 뉴런 같은 일렉트리컬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호르몬을 볼 거고 또 호르몬 시그널링이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또 넘어가서 두 번째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될 호르몬이 종류와 예시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 그림으로 저희가 요약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제 내분비 샘들이 있고 각각 위치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를 봤어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추려서 이제 그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혈당량 조절이라고 하는 현상에 관여하는 두 가지 호르몬들. 그래서 그리고 인슐린, 글루카곤이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인슐린이 만약 작용을 못했을 때 수반될 수 있는 우리 몸의 이제 슬픈 예시. 그래서 이제 당뇨병 타입 1, 2를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같은 호르몬이지만 여러 종에서 관찰되는 신기한 호르몬 프로락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뭔가 감정적 교류에 수반되는 옥시토신.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보고 이제 끝냈죠. 여기까지 하면은 챕터 26단원 이제 뚝딱 봤습니다. 이제 괜찮죠? 여기까지가 챕터 26단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8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오늘은 일반 생명과학 언어 중에 26, 28, 29 해서 뭔가 몸속에 시그널링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뭔가 그런 단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분비계의 단원을 봤고
이제 저희는 다음 단원 28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제가 28단원 PPT를 새로 공유를 할 테니까 딱 15초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PPT 다들 다시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28단원, 우리가 26단원에서는 뭔가 내분비 셈이랑 그 호르몬에 대한 단원을 봤는데, 이제 두 번째 28단원에서는 이제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경계 단원을 볼 거예요. 이제 저희가 26단원 맨 첫 번째에서 저희가 짧게 이제 본 바로는 몸에 두 가지 신경 전달 체제가 있는데, 이제 호르몬에 의한 케미컬한 방법이 있고, 또 신경에 의한 전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에서 호르몬에 대한 걸 봤으니까 28단원은 이제 전기적인 신호 전달 방식을 볼 거예요. 28단원 PPT 되게 길었죠. 저랑 같이 이제 훑을 건데요. 28단원을 이제 크게 섹션을 나누어서 보자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신경계가 그러니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았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어떻게 일어날 건데 그 원리를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원리까지 파악을 했으니까 그럼 몸속에서 이제 동물 몸속에서 얘네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오버뷰를 대충 볼 거예요.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중에서 예시로 이제 우리 몸에 신경이 가장 몰빵되어 있는 핵심 기관이죠. 뇌를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이렇게 신경 단원을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신경계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이 간단한 소개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구성과 이제 기능을 볼 건데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또 신호 전달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엔도크라인, 케미컬, 그리고 nervous 전기. 근데 우리는 전기 볼 거다. 그래서 이제 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뒤에 가서 어차피 자세히 나오겠지만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인데요. 중추, 이거 이름만 들어도 되게 중요해 보이죠. 뭔가를 정보를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그래서 뇌랑 척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짜잘한 나머지 싹다들은 이제 저희가 periphe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뻗어나가 있는 가지치기 나와 있는 애들. 그래서 이제 막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감각신경계도 있고 또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니까 운동신경계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경계는 이제 뭘로 이루어져 있냐? 널브라고 하는 신경 그리고 갱글리아라고 하는 이제 신경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용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신경계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을 하고 오신 분들인가요? 만약에 하고 오셨다면 봤을 그림이긴 한데 우선 뭔가 감각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감각 신경이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 센서리 인풋을 받아들여서 뇌랑 척수 같은 똑똑한 애들이 인테그레이션, 뭔가 연합해서 정보를 조합을 해서 뱉어내죠. 자, 이런 감각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리면 이제 운동신경에 의해서 모터 아웃풋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은 이제 PNS 꼬붕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할지 대처를 생각하는 그런 통합 과정은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CNS가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신경계의 역할 분담이고요. 그럼 이제 이 신경계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그 구성을 좀 볼게요. 네. 이제 신경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네,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신경세포는 저희가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그 뉴런은 세포인데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이제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얘네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특수한 역할을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에 알맞는 최적화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모양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뭔가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이 노란 색깔을 저희가 셀 바디라고 할 거예요. 몸체. 왜냐면 중요한 세포 소기관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이죠. 얘도 세포니까 이제 뭔가 기본적인 물질 대사를 해야 하니까 핵도 있어야 되니까 셀 바디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머리카락들이 이제 뻗어나와 있잖아요. 그 가지처럼. 이제 그거를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한국어로 이제 수상돌기라고 배웠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되게 머리 같잖아요. 이 부분이 세포의 머리 같은데
그 머리 이수에 이제 거기 위에 돋아 있는 돌기들이다 해서 이제 수상돌기라고 했는데, 근데 저희는 대학교에 왔고 이제 똑똑한 영어로 배울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영어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세포의 머리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들이잖아요. 이렇게 뻗어 있는 이유, 외부로 뭔가 전기 신호가 이제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수상돌기에서 정보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엑손이라고 하는, 얘를 축삭돌기라고 배웠는데 결국 저희는 엑손이라고 할 겁니다. 이제 걸로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엑손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저 뭐냐 슈반 세포라고 하는 저 소세지 같이 감겨 있는 그 막들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틈틈이 이제 감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겨져 있는 틈틈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서 노드 오브 랑비에 이런 거 있고, 그 기본적인 뉴런의 구조는 이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요즘에 안어에 그 빈칸줄기 문제가 나온다면서요. 그 약간 그 기본 암기 같은 거 테스트하듯이. 근데 여기서 축삭돌기를 부르는 엑소는 그 AXON이라는 철자를 여러분이 좀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유전자 조절하는 단원 할 때, 저희가 인트론 엑손 했을 때 그 RNA 스플라이싱 할 때 뭔가 제가 쓸모없는 인트론 부분 잘라내고 남은 필요한 부분도 이름이 엑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걔 엑손 같은 경우에는 EXON이거든요. 그러니까 엑손인데 얘는 AXON이라서 엑손이란 말이에요. 둘이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빈칸줄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엑손과 엑손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축삭돌기는 A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계를 구성할 예정인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막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얘네가 몸속에서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고 이제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조금 볼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만 버텨내고 나면 이제 뒷부분은 쉬우니까 여기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봤듯이 신경세포는 이제 신호를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요. 피카츄처럼. 근데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요. 뭔가 전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위라고 하는 그런 전위에 만약에 차이가 생겨 시그널이 들어오면 평소에 유지하던 그 전기 신호에 변화가 생깁니다. 막 마이너스 70mV였던 게 갑자기 플러스 35mV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면 시그널이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그걸로 소통을 하는 애들이 뉴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전기 신호를 매개로 하고요. 얘네가 이제 항상 유지하고 있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아무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 유지하고 있는 그 유지 상태일 때의 전위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제 휴지 전위라고 부르죠. 그 휴지가 이제 쉬고 있다라는 휴 해가지고 resting potential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런이 원래 이렇게 오른쪽 위 그린 것 같이 원래 평소에 쉬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분극이라고 하면은 극이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요. 뿔마가 이제 세포 안팎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세포막에 달라붙어 있는 이 펌프들이 자꾸자꾸 막 이제 얘네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이온을 들여보내면서 이 마이너스 플러스 상태를 약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위만 놓고 보자면 평소에 쉬고 있을 때 세포의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 바깥이 이제 플러스 전위를 띠고 있고요. 막을 기준으로 안쪽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안쪽에 보자면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이제 이온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바깥쪽에는 이제 나트륨, 이게 똑같은 플러스인데 나트륨은 이제 싹 다 바깥에 있고요. 똑같은 플러스지만 칼륨 이온은 안쪽에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러스 양만 놓고 보면은 바깥쪽이 훨씬 플러스긴 한데 세포 내부에 또 양전화가 그래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있으니까 저렇게 표현이 된 거지 안쪽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온의 종류별로 놓고 보자면 나트륨 이온이 바깥에 되게 많고요. 칼륨 이온은 안쪽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이제 스포를 하자면 밖에 이렇게 농도차가 있으니까 만약에 얘네는 각각 지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로만 다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이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나트륨에는 나트륨 통로가 뚫리면 당연히 바깥쪽에 자기들이 빠글빠글하니까 안으로 막 들어오고 싶겠죠. 여유로운 곳으로.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빠글빠글 모여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칼륨 이온 통로가 뚫리면 얘네는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휴지 상태일 때의 전이 특징을 이제 머릿속 베이스로 이제 깔고 그리고 뒤에를 이제 볼 거예요. 평소엔 이렇다. 자, 잘 쉬고 있던 뉴런이 외부에서 이제 어떤 자극을 받게 됐어요. 뭔가 감각적 자극이 왔어요. 이제 그러면 신호를 전달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쉬고 있던 이 레스팅 포텐셜에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막 순간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유지하고 있던 이제 얼마 정도의 이제 전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변하는데 이제 그중에 막 얘네도 사실 톡톡 건드린 정도는 참거든요. 근데 참는데 가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전위의 변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얘네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아 이거는 좀 전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신호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온의 이제 농도를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우르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전이가 바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호로서 전달이 될 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활동 전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그게 이제 퍼져나갈 건데 그 뉴런 축삭돌기를 타고 퍼져나가서 이제 신호로서 역할을 할 건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활동 전이가 대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요약해서 과정을 나열하자면 이래요. 이렇게 보니까 글씨도 엄청 많고 너무 헷갈리지만 이제 저랑 왼쪽 아래 1 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무슨 방향이죠? 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1, 2, 3, 4, 5를 이제 쪼끔씩 볼 거예요. 우선 평소에 쉬고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휴지 전이 상태로 유지가 되죠. resting potential이라고 하는 그 상태. 그럴 때 평소에는 어땠냐? 일단 이온 채널들은 그냥 채널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확산에 의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채널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닫혀 있고요. 이제 그냥 resting potential이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뭔가 외부에서 이제 자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탈분극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탈분극인 이유는 원래 이제 휴지 전이 상태일 때 막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분극 그러니까 극이 나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이제 통로가 뚫리면서 안으로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럼 원래 바깥이 훨씬 플러스 안쪽이 훨씬 마이너스였는데 바깥에 있던 플러스들이 마이너스여야 될 안쪽으로 이제 조금씩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유지되던 그 극단적인 뿔마 상태보다 쪼끔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극이 확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상태가 쪼끔 덜해졌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탈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엄청 작은 자극이 있을 때 이게 찔끔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어떤 역치 수준 그걸 저희가 영어로 threshold라고 하거든요. 생명과학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쓰는 말인데 어떤 역치 수준에 만약에 더 다다르는 자극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자극 다음 자극이 왔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전이가 확 생성이 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3 번에 해당하는 이거. 역치를 넘는 순간 걔는 이제 전달해야 할 신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활동 전이가 그때 확 들어옵니다. 그때 막 그 나트륨 채널이 일단 확 열리고요. 그래서 밖에 있던 애들이 확 들어오는데 칼륨 채널은 쪼끔 눈치도 없고 쪼끔 행동이 느려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직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트륨 이온만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원래는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얘네가 막 우르르 들어오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거꾸로 안쪽이 쪼끔 더 플러스 그 바깥쪽이 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활동 전이랑 휴지 전이 뭐 얘의 그 크기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막 마이너스 한 70 정도였다가 지금 플러스 30 정도로 뛰었는데 이 전위의 이 크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막 손으로 간지럽히든 주먹으로 때리든 이 액션 포텐셜의 크기는 플러스 30 밀리볼트로 항상 동일해요. 그러면 자극이 이제 막 세다고 해서 이제 전위가 확 뛰는 건 아니라는 점. 거기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활동 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생긴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제 퍼져나갈 건데 또 이제 전이가 생겼던 부분이 결국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될 거잖아요. 충분히 전달했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될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트륨이 이미 다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제 칼륨이 이제 이제서야 '아 뭔가 상황이 일어났구나.' 뒤늦게 눈치를 채고 그제서야 채널을 오픈을 합니다. 칼륨은 세포 안이 이제 더 많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칼륨 채널만 혼자 열려요. 그러니까 나트륨 채널은 이미 진작에 열리고 들어올 거 다 들어오고 이미 닫혔는데
칼륨 채널은 이제서야 열립니다. 나도 좀 자극의 반응을 좀 해볼까 이러고 뒤늦게 열려요. 그럼 이제 칼륨 채널이 열리면 거꾸로 얘는 안쪽에 더 많으니까 바깥쪽으로 이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오는 이벤트는 이미 끝났는데 안 그래도 이제 안쪽이 더 플러스가 였는데 이제 칼륨이 이제 밖으로 이제 다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었던 안쪽이 이제 칼륨 채널로 인해서 칼륨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제 막 플러스들이 유출이 되니까요. 원래대로 다시 점점 포텐셜이 떨어져서 다시 마이너스가 점점 됩니다. 이제 그런 현상.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칼륨이 이온이 유출이 되면서 다시 옛날처럼 마이너스 상태가 되고 이제 다시 분극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바깥에 있던 나트륨들이 안으로 다 들어오고 안에 있던 칼륨들은 밖으로 다 쏟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 또 우리 몸에 또 펌프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안쪽에 있는 나트륨을 다시 퍼보내는 대신 바깥쪽에 나갔던 칼륨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이제 펌프들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나트륨 칼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온 농도는 항상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자극이 생겼을 때 이렇게 4단계, 5단계 같은 4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전이가 형성이 됐다가 다시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 전이가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현상을 같이 봤어요. 근데 이 활동 전이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3가지 같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뉴런이 축삭돌기라고 하는 그 밧줄 같은 그 끝부분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 액션 포텐셜은 그중에 딱 어떤 일정한 지점에서만 잠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그 밧줄 전체가 한꺼번에 이제 분극이 일어났다가 지직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중에 한 점에서 먼저 이제 지직하고 이제 뭔가 전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걔가 그 2번째 줄에 써 있듯이 한 지점에서 생긴 전이가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이제 국제적으로 생겼던 신호가 옆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파가 될 때 되게 중요한 점은 이제 한 방향으로 전파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미 신호가 한번 지나갔던 쪽은 다시 신호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무조건 그 방향으로만 이제 전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왜 볼드체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엄청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는 all or none, 그러니까 all or none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얘는 활동 전이 같은 경우에는 일어날 거면 확 일어나고 안 일어날 거면 아예 안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이가 딱 자극이 들어왔을 때 역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뭐 이 정도면 뭐 전달할 가치 없다 하면은 그냥 아예 애초에 생기지도 않고요. 근데 만약에 역치를 넘었다. 이거 좀 전달할 만한 큰 자극이군 하면은 제대로 확 퍼져나가요. 그래서 일어날 거면 일어나고 안 일어날 거면 안 일어나는 자극이다 해서 이제 all or none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활동 전이 이거 오른쪽 위 그림 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액션 포텐셜 요거는 이 자극이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이 신호는 막 간지럽히든지 그 주먹으로 퍽 때리든지 이 생기는 이제 활동 전이의 크기는 플러스 30mV로 항상 똑같다고 했습니다. 세게 때린다고 저 피크가 더 뾰족해지고 막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자극의 세기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까? 이제 그 방법은 바로 이제 이 활동 전이의 그 빈도에 따라서 이제 자극이 구분이 됩니다. 막 간지럽히는 것 같은 작은 그런 자극은요, 그냥 액션 포텐셜이 그냥 띄엄띄엄 전달돼요. 그냥 띄엄띄엄 전달이 되는데 주먹으로 엄청 세게 퍽 때렸다. 그럼 그건 큰 자극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요동치듯이 액션 포텐셜의 그 뭐라 그러지? 그 빈도,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확 높아집니다. 막 제가 예시 그림이 뒤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전이의 그런 빈도에 따라서 이제 세기를 이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냐? 우선 첫 번째, 이제 활동 전이가 이미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은 활동 전이가 생긴 직후에 2번째 그림 보시면 그 직후에는 이제 한번 열렸던 채널이 다시 비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좌우 방향으로 퍼져나가려 했는데 왼쪽에 있던 애는 이미 진작에 활동 전이가 이미 휩쓸고 지나가서 이제 아직 회복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쪽에 전파할 준비가 안 됐어. 방금
받아들였는 걸. 그럼 이제 왼쪽으로의 전달은 이제 맞고로 먹는 거고, 오른쪽에 쌩쌩한 애들, 나 뭐야, 새롭네, 새롭네 하고 이제 오른쪽 애들만 이제 계속 이제 신호를 릴레이로 이제 점점 오른쪽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그널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전달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일어날 거면 일어나고 안 일어날 거면 안 일어나는 이벤트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활동 전이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을 갖는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국지적인 이벤트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는 전해진다. 그리고 이게 all or none이라 해가지고 일어날 거면 일어나고 안 일어날 거면 안 일어나는 이벤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뉴런의 축삭 돌기에서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이렇게 활동 전이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뉴런 안에서는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또 한 뉴런이 자기만 정보를 쏙 알고 이제 잠수를 타면 안 되죠. 이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다음 차례 뉴런한테 그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이제 몸속에 이제 시그널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런 간 대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이제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기 신호로 대화를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요. 이제 호르몬과 다르게 지들끼리 서로 붙어 있어야만 이제 소통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게 손을 잡고 있다가 이제 한쪽 애가 이제 신호를 전달해 주면은 이제 붙어 있던 애가 나도 감전됐다 하고 이제 신호를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게 이제 뉴런의 전기적 신호 전달의 이제 방식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붙어 있는 게 뉴런일 수도 있고요. 혹은 가끔씩 이제 찐으로 역할을 해야 할 그냥 뉴런이 아닌 세포랑 붙어 있을 때도 있긴 합니다. 뭐 이제 그런 셀을 저희가 에펙터 셀이라고 하고요. 뉴런들로부터 전해진 신호를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이제 받아들일 예정의 세포를 저희가 에펙터 셀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뉴런끼리든 아니면 뉴런하고 에펙터 셀 사이든 이렇게 붙어 있어야 이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정보 전달이 일어나냐면 이제 걔네는 사실 이제 딱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엄청 미세하고 좁은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세포 사이 간격, 이 시냅스를 타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케미컬을 이제 신호를 이제 줄 세포가 이제 흘려보냅니다. 틈에. 이렇게요. 지금 저 뭐라 그러지? 저 동그란 애 뭐라 하지? 코 같이 생긴 애가 이제 신호를 이제 뱉을 애고요. 얘가 이제 액션 포텐셜이 전해졌을 때 이제 그걸 읽고 알겠어. 내가 이거 다음 세포에 전달해 줄게 하고 이제 그 시그널의 의미를 담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뉴로트랜스미터를 이렇게 이제 막 베시클을 통해서 이제 보냅니다. 보시면 이제 두 세포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미세한 간격으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쏟아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포 사이 틈에 이제 얘네가 우르르 퍼지겠죠.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보통 그 반대편에 있는 세포는 이제 이 위치에 이제 이 뉴로트랜스미터를 이제 종류가 있지만 종류별로 인식할 수 있는 이제 리셉터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틈 사이로 퍼져나간 뉴로트랜스미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앞 세포로부터 이러한 전령이 왔네.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우리 세포도 이제 활동 전이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시그널이 이렇게 퍼집니다. 이 반대쪽에 있는 뉴런이 진짜 그 에펙터 셀이라고 하는 찐 세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나더 뉴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나더 뉴런이라면 정보를 받을 부분인 이제 그 수상돌기 덴드라이트 부분이 되겠죠. 다음 뉴런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시냅스라고 하는 틈을 타고 퍼짐에 따라서 이렇게 세포 간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고 다시 활동 전이가 이어진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뭔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이제 뉴런이랑 셀들 사이에서 되게 엄청 중요한 물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 있는 뉴런에서 그 다음번에 있는 뉴런한테 트랜스미터를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된 트랜스미터가 그 다음번 뉴런에 두 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뭔가 excitatory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활동 전이를 약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막, 야, 내가 이런 신호 받았어. 야, 니네도 빨리 전달해.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 이니비터리 효과를 내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어요. 막, 야, 내가 이런 신호 받아왔는데 너 가만히 있으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다음 세포를 같이 흥분시키는 애들이 있고 막 야 신호 왔는데 너 이번에 쉬래. 너 가만히 있으래." 이런 식으로 약간 침착하게 만드는 이제 신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inhibitory, excitatory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뉴로트랜스미터라는 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예시에도 다양한 게 있어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뭐 에피네프린, 뭐 세로토닌, 뭐 도파민 이런 식으로 100 가지도 넘는 엄청 많은 서로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뉴런에서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이 되어서 시냅스 튼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지고요. 그 각각의 뉴로트랜스미터별로 이제 개개인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리셉터가 그 반대편 세포에 이제 맞게 이게 다 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저희가 예시로 잠깐 이 뒤에서 저희가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애를 약간 예시로 조금 소개를 해 주시고 계세요. 그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울증 치료할 때 많이 쓰는 호르몬이에요. 왜냐면 얘가 약간 뭐 기분을 좋게 하고 뭐 사람을 침착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얘가 이제 얘의 역할을 이제 우울증 약이 이제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건 세로토닌이 이 시냅스 틈에서 더 활발하게 인식이 돼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세로토닌 약물인데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SSRI라고 이제 예시로서 소개를 하고 있고 얘의 약자는 이제 세로토닌의 리업테이크 그러니까 재흡수를 막는 애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작용하는 약물이길래 이 뉴런트랜스미터 단원은 예시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를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로토닌은 이제 한 뉴런에서 분비가 돼서 그 다음번 뉴런에 이게 전달이 될 뉴로트랜스미터인데 얘네가 이제 시냅스 틈으로 이제 흘려보내지면 이제 리셉터들이 걔를 읽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세로토닌 시그널이 이제 충분히 그 다음번 뉴런에 전달이 됐겠죠. 그럼 대부분의 세로토닌을 비롯한 다른 뉴로트랜스미터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충분히 쓰였으면 이제 이 세로토닌을 뱉어낸 그 전달 그 신호를 내뱉은 앞 세포 있잖아요. 이제 걔가 다시 들고 들어가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야 너네 충분히 말 알아들었지?"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흡수해요. 그래서 몸속에 또 다시 끌고 들어와서 다시 갖고 있다가 또 같은 신호를 보낼 일이 있으면 다시 풀어 가지고 시냅스에 흘려보내서 또 다시 역할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로토닌을 비롯한 트랜스미터들은 원래 재활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SSRI는 말이죠. 이 재활용을 위해서 이 앞세포가 다시 갖고 들어가는 과정, 이 재활용 과정을 막는 앤데요. 다시 갖고 들어오는 과정을 얘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세포 안으로 다시 못 끌고 들어오니까 이 시냅스 틈에 얘네가 계속 남아 있겠죠. 그냥 뭐라 하지? 확산돼서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막 원래 같으면은 말 충분히 알아들었으면 막 다시 우르르 다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떠돌면서 리셉터 계속 막 괜히 툭툭 건드리고 이제 막 필요가 없어도 세로토닌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신호를 남아서 계속 주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 자극이 없는데도 이제 세로토닌 효과가 계속 있는 것처럼 뇌에 인식이 되고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는 걸 막아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SSRI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의 리사이클링을 이제 억제시킴으로써 이제 걔의 롤이 다음 세포에 더 활발하게 느껴지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뉴런이 어떻게 자기 내부에서 그리고 다른 뉴런한테 어떻게 이제 전기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하는지를 지금까지 본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머리 아픈 거는 쪼금 끝났고 이제 뒤부터는 쪼끔 아는 얘기 그리고 좀 소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뉴런 파트는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에 원리랑 뭐 구조 다 봤으니까 동물의 너버스 시스템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그렇게 제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신경계라고 하는 너브 넷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애들은 이제 진화적 추세가 어떻냐 그러니까 세팔리제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뭔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애들이 뭔가 약간 머리라고 하는 구조에 얘가 몰려 있는 특성을 막 가져요. 약간 막 불가사리나 뭐 이런 애들도 다 신경이 있거든요. 건들면은 막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는 이제 안타깝게도 걔는 머리가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좀 더 고등하게 진화한 애들은 이제 트렌드가 어떠냐 대체로 이제 두화라고 해 가지고 좀 머리라는 좀 핵심한 역할을 할 그런 뭐라 하지 관제탑 같은 기관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센트럴리제이션 중앙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그냥 어딜 건드려도 "아 똑같이 아파. 아 똑같이 아파." 막 "그때그때 쪼그라들어." 이런데 이제 우리처럼 좀 고등하게 진화한 애들은 중앙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뭔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정보를 모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뭔가 이제 판단을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뭔가 판단과 약간 그런 종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신경 기관이 약간 모이는 그런 추세로 우리가 진화가 되었다. 이 두 가지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그중에서 이제 사실 관심이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생겼냐잖아요. 이제 우리는 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vertebrate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갖고 있어요. 이제 막 아까 말했듯이 CNS (Central Nerve System) 그 있고 그리고 이제 PNS 이제 (Peripheral Nerve System)이 있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갖고 있는 CNS라고 하는 이제 (Central Nerve Syste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약간 우리 몸의 정보 전달의 대빵 두 가지, 뇌랑 이제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영어로 brain이고요. 척수는 영어로 spinal cord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뭔가 생선 가시 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딱 봐도 엄청 많이 뭐가 뭉쳐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종합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추신경계고 스피널 콜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핵심 기관이 너무 머리에 몰려 있잖아요. 팔다리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직접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신호를 좀 더 이제 밑으로까지 다이렉트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계, 척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뭐 척수반사 등을 통해서 척수도 중요한 판단을 자주 내리긴 합니다. 쓸모없는 기관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CNS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각각을 뜯어보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하나하나 읊거나 뭐 읽지는 않겠지만 왼쪽 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뇌실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이제 척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거를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중추신경계의 구성 요소에 회색이라서 회색질이 있고 그레이 매터라고 하죠. 그리고 백색질, 하얀 색깔 부분이 화이트 매터가 있는데 뇌랑 척수가 이렇게 안팎이 좀 반대예요. 약간 뇌는 이제 회색질이 바깥에 있고 안쪽이 백색질인데 척수는 반대로 이제 회색질이 안쪽이고 바깥쪽이 백색질. 그래서 이걸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뭔가 뇌는 갈랐을 때 뭔가 회색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회색질이 밖에 있고 안쪽이 하얀데 척수는 뭔가 괜히 척추뼈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뼈라고 생각하고 뼈가 하얘니까 뭔가 바깥쪽이 하얗고 안쪽이 회색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CNS의 역할은 이렇게 센서리 뉴런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이제 CNS에서 종합을 해서 이제 모터 뉴런에 전달을 하는 종합하고 이제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는요. 이제 PNS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이제 PNS가 이제 Peripheral Nervous System인데요. 말초신경계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이 핑크 색깔 부분 있잖아요. 이제 모터 뉴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말초신경계 중 하나 이제 모터 뉴런에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그 모터 뉴런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보자면 첫 번째 모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그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계가 있고요.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모터 뉴런이랑 모터 시스템은 달라요. 그러니까 모터 시스템이 모터 뉴런에 포함된 거다. 그러니까 모터 뉴런이라는 큰 PNS 체계가 있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두 가지 모터 시스템이랑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이 뭐가 다르냐? 모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스켈레탈 머틀 약간 그 골격근을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애들. 걔네가 이제 모터 시스템을 움직이는 신경계들이고요. 근데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짜 때에 따라서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막 우리가 의지로 쪼그라뜨려야지라고 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이 아닌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내장근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막 '아 지금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위장 쪼그라뜨려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근데 어떤 신경은 이제 알아서 이제 때에 맞춰서 위장을 뭐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의 의지와는 이제 관계가 없지만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해당 기관을 이제 막 자극하거나 이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들을
이제 따로 이제 자율신경계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초신경계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지는 아닌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신경계에는 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또 나뉘죠. 그 디비전 두 가지 디비전이 있는데 하나는 부교감 신경계. 그러니까 콩팥이든 위장이든 어디든 뭔가 침착하게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이 있고 또 반대로 각성을 시키는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가 또 따로 있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네 번째에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nervous 단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니멀, 이제 동물의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봤으니까 이제 그중에 핵심, 메인 대빵 계신 뇌에 대해서 보고 이 단원을 끝낼 거예요. 뇌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이렇게 빨강색,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큰 부분으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기원에 따라서요. 그래서 크게 이제 forebrain, midbrain, 그리고 hindbrain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이제 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각각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잠깐 소개를 받고 이 단원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애들부터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하인드브레인을 먼저 볼 거예요. 얘는 후뇌라고 하고요. 이제 후뇌는 이제 뭔가 뒤쪽에 있는 그런 애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묶인 애들이 몇 개 있는데요. 폰스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메둘라 오블롱가타 그리고 세레벨럼 소뇌 이런 게 있고 이제 또 척수의 윗부분도 조금 이제 포함이 되긴 해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 따른 역할은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 왼쪽 위에 있는 파란 글씨 써 있듯이 뇌교 뭔가 호흡 그러니까 연수도 약간 순환 뭐 소뇌 막 약간 얘네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하인드 브레인인 애들은 뭔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약간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작용들 있잖아요. 막 호흡, 막 심장박동, 막 이런 거, 막 운동, 막 넘어졌을 때 아 일어나야지, 이거 균형 잡아야 돼. 약간 이런 본능적이고 꼭 일어나야 하는 필수적인 약간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는 게 그 대부분 이제 하인드 브레인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중뇌인데 얘는 막 하인드 브레인처럼 세부 분류가 딱히 쪼개지질 않아요. 그래서 혼자 소개하기엔 너무 뻘쭘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같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미드 브레인은 이제 중뇌, 이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뭔가를 이제 통합하고 이제 뭔가 중계를 하는 역할을 해요. 막 대표적인 예시로 막 청각, 그 시각, 감각, 예시가 아니라 싹 다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오는 감각을 종합을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예정인 제일 똑똑한 대뇌에 약간 전달을 중계를 하는 역할을 해요. 위치도 딱 황금 위치에 있고요. 위치 잘 보시면 되게 귀랑 눈 이런 위치랑 되게 가깝지 않나요? 약간 뭔가 감각 자료를 뭔가 받아들이고 이제 중계를 해서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별표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폰스, 미드브레인, 메둘라 오블롱가타. 그러니까 중뇌, 뇌교, 연수 이 세 가지는요. 저희가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뇌줄기라고 합니다. 이 세 개는 이 뇌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 마치 줄기를 이룬다라고 해서 뇌줄기라고 이제 묶어서 이제 부르는데 이제 뇌줄기를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 나열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미드브레인, 폰즈, 메둘라 오블롱가타 이렇게 세 개를 쓸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뇌답게 좀 똑똑한 거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제 볼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맨 위에 있는 빨간 색깔 forebrain이라고 할 건데 이제 forebra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cerebrum이라고 하는 대뇌.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부분이죠. 뭔가 고등 정신작용 뭐 기억이라든지 뭐 추리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고등한 정신작용을 촉발하는 부분은 다 이 cerebrum 대뇌고요. 또 그중에서도 대뇌 겉질 cerebral cortex 이제 여기도 되게 중요한 리전입니다. 그리고 또 대뇌가 이제 이 노란색 부분 그리고 그 안에 빨간 색깔 그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게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탈라머스라고 부르는 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약간 중뇌로부터 감각 자료가 들어와요. 그럼 이 시상이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대뇌로 이제 본격적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아 밑에 애들이 이런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하고 이제 대뇌에 이제 보내는 역할. 그래서 대뇌로 들어갈 때 이제 막 정보를 그냥 막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조별 과제 할 때 자료 수집하는 사람이 구글링 그냥 다 짜집기 해서 링크만 500개 던져 주면 읽고 PPT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시상이 이제 중계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막 "아 너는 이제
눈에 관련된 자료 이거 들어왔고요. 뭐 귀에 관련된 자료 이거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분류하고 그룹핑을 하는 게 시상의 역할. 근데 이제 시상 중에서 이제 시상을 반으로 잘라서 위에 부분이 있고 아랫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아랫 부분을 이제 하부여 가지고 달라머스인데 하부다. 그래서 하이포달라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한국어로는 시상하부라고 하는데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이제 중뇌 손 하인드 브레인 할 때처럼 여기도 약간 뭔가 항상성 약간 살기 위해 꼭 막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 막 뭐 혈당량 뭐 체온 뭐 이런 것들 호흡 뭐 이런 거 그런 항상 조절돼야 되는 것들을 뭔가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시상하부의 제일 큰 특징 그 밑에 저 콧물처럼 방울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제 엔도크라인 글랜드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이 하이포달라머스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 뇌하수체를 저희가 피튜이터리 글랜드라고 하고요. 뇌 밑에 있는 뭔가 그래서 이제 피튜이터리 글랜드 여기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가 앞단원 26단원에서 배웠던 다양한 호르몬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다양한 엔도크라인 글랜드에서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이 뇌하수체도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는 아주 중요한 글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상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통해서 호르몬을 이렇게 막 분비를 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4 가지 같은 애들이 바로 폴 브레인의 구성 요소. 대충 보면은 이렇고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뇌들보 뭐 베이설 뉴클레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대뇌 할 때 그 세레브럼이 대뇌인데 걔의 껍데기, 대뇌 피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대뇌 피질이 되게 고등 정신작용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보면 우리가 막 똑똑하고 머리 많이 쓸수록 그 막 뇌에 주름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막 뇌 표면적이 이제 넓어지는 과정인데 결국 얘네가 그래서 이 표면이 그 주름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역할이 쪼끔 이제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이 대뇌 피질 부분을 저희가 그러니까 약간 언덕처럼 쭈글쭈글 나눠져 있다고 해서 령이라고 부르는데 뭐 감각령, 뭐 운동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sensory area, 뭐 association area, 뭐 motor area 이렇게 에리아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자면 좀 대충 이렇고요. 그냥 위치에 따라서 딱 귀달려 있는 위치는 뭔가 청각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할 것 같은 오디터리 콜텍스가 있고 또 이제 막 앞에 프론탈 로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두엽 이런 거 있고 또 페리아탈 로브 이런 거 있고 막 콜텍스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뭔가 그 덩어리에 따라서 로브라고 하는 걸로 프론탈, 템포럴, 페리에탈, 그 옥시피탈 이렇게 로브라고 하는 큰 단위로 이제 나뉘고 그리고 껍데기별로 이제 또 역할에 따라서 이제 모터 콜텍스, 뭐 센서리 콜텍스, 비주얼 콜텍스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이제 껍데기 영역을 나눈다. 그 덩어리를 로브로 나누고요. 그 껍데기 그 국경선처럼을 콜텍스로 이제 막 각각 이제 나누어서 이제 역할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좀 번외편 같은 건데 이제 뉴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생긴 그 뉴런 간의 그 시냅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막 한 번 생기고 나면 이제 끝인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자극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자극은 계속 들어오고 막 어떤 자극은 뭐 몇 번 뭐 하고 이제 안 들어오는 자극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뉴런들 같은 경우에도 자극이 몰리는 곳에 이제 더 많은 시냅스를 형성하고 더 강한 자극을 이제 얻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이제 좀 점점 잘 안 들어오고 뜨문뜨문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는 '아 여기 몰려 있어 봤자 에너지 낭비인 것 같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시냅스가 이제 둔화가 되고 이제 결합이 약해지는 약간 그런 변화적인 측면을 가져요. 이제 그런 특징을 저희가 뉴러널 이제 플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소성,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뉴런들 사이의 결합 그러니까 시냅스가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뭔가 자극의 빈도에 따라서 이제 막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얘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뉴런만 반복적으로 자극했더니 뭐 1번 뉴런은 지금 막 시냅스 더 늘어났는데 이제 2번 뉴런은 하도 안 썼더니 막 퇴화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뉴러널 플라스티시티에 따라서 이렇게 자극이 이제 빈도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끝으로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또 이제 뇌에 약간 뭔가 신경작용이 뭔가 장애가 됐을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읊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 챕터 28 신경계 단원을 이제 크게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크게 4 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첫 번째 이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CNS, PNS로 이제 분류가 크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저희가 얘네끼리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신호 전달을 이루는지 그 원리와 과정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휴지전이었다가 자극 들어오면 탈분극, 뭐 액션 포텐셜 그리고 재분극 해가지고 전이가 생기고 그리고 생긴 전이가 이제 전파가 되고 나면 시냅스를 통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형태로 다음 세포에 전달이 된다라고 이제 원리와 과정을 봤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럼 동물식 세포가 대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CNS랑 PNS로 나누어져서 이제 각각의 이런 기관이 속해 있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제 분류를 받고요. 마지막으로 그중에 예시인 가장 고등한 정신작용을 하는 뇌가 이제 각각 어떠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신경계의 단원을 끝냈습니다. 아마 오늘 볼 세 가지 단원 중에 이게 제일 내용이 많고 이제 어려운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챕터 28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 29단원만 이제 같이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튜터링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28단원에 비해서 29단원은 정말 너무 쉽고 좀 민망할 정도로 정말 쉽거든요. 짧고 정말 빠르게 끝낼 거니까 이제 챕터 28만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잠깐 새로 공유를 할 테니까 이제 딱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5분이래. 5초를 기다려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PPT 정말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6, 28을 통해서 이제 몸에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케미컬을 통한 호르몬 그리고 전기 신호를 통한 이제 nervous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저희가 봤고요. 이제 이렇게 이 두 가지 뭔가 수용체들의 이제 협동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센스, 감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26, 28에 이제 종합된 결과로서 저희가 29단원 그래서 감각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일단 정말 쉬워요. 이제 빅 아이디어를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센서리 리셉션 그러니까 뭔가 받아들이는다는 거에 뭔가 개념이라고 하기 민망한데 감각이 들어온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감각의 예시로서 비전, 시각 그리고 이제 맛과 냄새 이렇게 미각, 후각 이렇게 예시를 각각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감각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이제 들어와서 인식이 되냐? 우선 들어왔을 때 그걸 인식하는 센서들이 있어요. 되게 센서리 리셉터라고 하거든요. 뭔가 세포 표면에도 뭔가 받아들여야 할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인식할 줄 아는 애들을 저희가 리셉터라고 불렀잖아요. 똑같아요. 뭔가 감각도 뭔가 그 감각을 특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미리 대기를 타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을 저희가 센서리 리셉터라고 하는데 감각 수용기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얘네의 역할은 뭐냐면 감각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들어올 거예요. 그게 뭐 빛이 될 수도 있고 뭐 소리나 진동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어떤 물질의 농도가 될 수도 있는데 얘네의 역할은 뭐냐면 일단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전기적 신호로 변환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뉴런에 의해서 퍼져 나가서 뇌에 인식이 되고 이제 뇌에서 이게 뭔가 신호가 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감각 수용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올 이 자극을 결국에 이제 특정 에너지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해서 자극을 이제 전달할 건데 그 과정을 저희가 센서리 트랜스덕션이라고 할 거고요. 근데 걔네가 이제 센서리 리셉터가 하는 일이고 이제 그 결과 리셉터 포텐셜이라고 하는 전이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그 냄새 분자들이 이 리셉터에 붙어요. 그럼 그 리셉터의 역할은 뭐냐면 아 밖에서 이런 냄새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되게 모스보호처럼 전기 신호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변환된 전기 신호를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뉴런 세포에 보내서 이제 그게 아까 28단원에서 배웠듯이 이제 전기 신호로서 퍼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저희가 뭘 먹었어요. 이제 그러면 맛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 맛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알다시피 뭐 아이스크림 먹었다 그럼 아이스크림 분자들이 이제 혀에 붙을 거예요. 그럼 혀에는 이제 미각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세포 수용체가 있습니다. 막 그 미각 리셉터가 있어요. 미각 수용체가 있는데 이제 걔네가 이 분자가 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제 여느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처럼 그거를 세포 내부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포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외부에서 이런 맛을 내는 분자가 들어왔다고 신호가 왔구나. 그러면 이거를 나랑 연결되어 있는 이 뉴런한테 전해 줘야지.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전해 주면 얘네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전기 신호로 우리가 통역을 해서 보내 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 시그널 트랜스덕션의 결과로 얘네가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뭐 뉴로트랜스미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럼 연결돼 있던 뉴런이 시냅스에서 이제 얘네의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알아듣고 '아 이런 느낌의 애들이 왔나 보구나.' 그러면 그에 알맞게 이제 활동 전이를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자의 형태로 화학 분자의 형태로 들어온 이제 센서리 이제 감각이 이제 뉴런의 전기 신호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 수용체 센서리 리셉터랑 그 결과 방출될 뉴로트랜스미터의 협업으로 이제 전기 신호가 되는 거죠. 아 여기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미 있었네요. 네. 훑고 보자면 이렇게 막 분자가 이제 인식이 됩니다. 센서리 뉴런이 달려 있죠. 이 각각의 리셉터 셀에. 그럼 이제 그 셀에서 인식을 해서 "이런 애가 들어왔어요."라고 알려주고 이제 그 결과 이제 그 세포에서 관련된 뉴런 트랜스미터를 이제 보내주고 그럼 그 뉴로 트랜스미터를 이제 5번 위치에 이렇게 대기 타고 있던 그 감각 뉴런이 받아 가지고 이제 전기 신호로서 이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감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저희가 뉴런의 그 아니 뭐래 그 16 단원 호르몬 할 때 제가 인슐린 얘기할 때 너무 계속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인슐린 리셉터들이 점차 둔해지고 막 "잘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도 결국은 감각 리셉터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센스가 계속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둔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독한 냄새가 나는 실험실에 여러분을 가둬 놨을 때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하겠지만 한 5 시간 6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제 코가 이제 적응이 돼 가지고 이제 냄새를 잘 못 느끼게 되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센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우리 센서리 그 리셉터들도 이제 피로해지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 이제 sensory ada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 감각에 이제 적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복된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이제 센서리 리셉터들을 이제 예민하게 하지 않습니다. 둔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less sensitive해지는 과정.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센서리의 그 인식 그 감각 인식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맛의 인식을 예시로 봤지만 실제로 정말 많은 다양한 감각 수용기들이 몸 안에 있고요. 저마다의 감각 수용기들이 자기가 인식해야 할 그 센스를 이제 인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온도 수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뭔가 차가워지거나 너무 뜨거운 거에 데웠을 때 이제 그거를 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뜨거운 거에 닿았다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 수용기들이 하고 이제 액션 포텐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뉴런에 전달을 하면 막 이제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뜨거운 거에 닿았구나. 손을 그럼 때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 수용기가 있고요. 또 이제 기계적 감각 수용기라고 하는데 메카노 리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 촉각이라든지 막 그런 거 막 뭐에 눌린 뭐 약간 뭐 압박 이런 느낌? 약간 이런 것들을 또 인식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페인 리셉터라 해서 제일 중요하죠. 통각 수용기도 있고요. 또 케모 리셉터 그러니까 케미컬에 의한 자극 막 냄새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인식하는 감각 수용기. 그리고 뭐 전자기 수용기도 있어요. 막 약간 빛이라든지 빛도 전자기파인 거 아시죠? 다들 1 물 2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빛이라든지 뭐 자기장이라든지 뭐 전기 같은 거를 인식하는 수용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감각을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이렇게 골고루 있죠. 그래서 이제 감각 수용기들의 종류가 있다는 걸 봤으니까 이제 그 예시로 몇 가지를 볼 건데 이제 첫 번째 예시가 이제 비전, 그러니까 시각이에요. 얘는 제가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뭔가 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빛을 모아 가지고 인식을 하죠. 오른쪽 아래에 이제 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곳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눈이 구성되어 있고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보시면 그 노랑 색깔 그 오른쪽 맨 끝에 그 코난 꽁지머리처럼 튀어나온 이거. 이게 바로 옵틱 너브라고 해서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눈 뒤에 시신경 다발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눈을 통해서 이제 망막에 모인 그 빛 신호가 결국은 이제 이 빛으로 전해진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서 변환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뇌에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거 원리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이제 그래서 이 시신경도 이제 색깔이나 그 명암의 명도를 이제 각각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명이 이제 뭐지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특정한 파장대 그러니까 특정 색깔의 빛을 쐈을 때 이제 그에 맞춰서 알맞게 자극을 보이는 그런 리셉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응용한 이제 연구가 조금 그러니까 있다. 근데 또 이제 마지막 또 맛이랑 냄새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화학 분자에 의한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막 케미컬에 의한 자극으로 인식이 되고 화학 수용체에서 이제 인식을 할 건데 대표적인 예시로 아유 대표적인 예시란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각 테이스트가 있고 올팩터리라고 하는 후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근데 대충 둘이 그러니까 비슷한데 달라요. 이제 후각부터 조금 구경을 해 보자면 이게 냄새에 분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냄새는 분자 형태로 들어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코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코에 그 상피세포 쪽에 이렇게 존재하던 이 후각을 캐치하는 그 리셉터 셀들이 있어요. 걔네는 애초에 생긴 모양새 자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를 냄새 분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실리아라고 하는 손목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랑 접촉할 수 있는 외부의 신호를 캐치하기 쉬운 손가락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인식이 되면은 이제 걔가 이제 아까 그 리셉터를 통해서 이제 냄새 분자를 캐치를 하고 이제 관련된 거를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그 센서리 뉴런, 감각 그 뉴런에다가 이제 전기 신호의 형태로 이제 전달을 합니다. "아 이런 애가 들어왔어." 이제 그러면 이제 뉴런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게 액션 포텐셜의 형태로 이제 뇌까지 전달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후각의 인식 및 전달 과정이고요. 네. 음 이거는 그냥 그래서 쉬운 그냥 말인데 아까 저희가 28 단원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센서리 리셉터를 통해서 감각이 이제 전해지면 결국은 센서리 그 리셉터가 이제 그런 시그널을 전기 신호로 이제 전달을 해서 그 센서리 인풋을 센서리 뉴런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브레인이나 스피널 코드 같은 CNS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는 인테그레이션 과정이 일어나고 이제 그 결과 어떤 리스폰스를 보일 건지 모터 아웃풋으로서 이제 PNS를 이제 굴려서 이제 운동, 행동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규어로서.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29 단원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저희가 이제 몸속에 시그널이 이제 전해지는 방법인 이제 세 가지를 본 거예요. 이제 호르몬도 봤고 신경도 봤고 그 두 개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제 감각의 수용 기능까지 해서 26, 28, 29를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튜터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8시는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식물에 관한 세 단원을 나갔을 거예요. 범위도 엄청 많고 식물은 다른 게 많아서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식물에 대한 단원을 이제 몰아서 이제 후루룩 훑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같이 잘 보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튜터링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다면 채팅에 남겨주시고 이제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나가도 좋습니다. 일단 화면 녹화는 여기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게요.